저희가 두 번째로 모실 강사분은 세계 스마트시티 기구의 박정숙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뜨겁게 박수를 쳐주시면 아마 시작을 해주실 겁니다. 네, 박수 안녕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소개받은 세계 스마트시티 기구의 사무총장 박정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런 사진이 어디서 있네요. 그래서 일단 제가 무엇보다도 내가 바꾸는 시흥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시티랩에서 여러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초대를 받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흥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면이 아마 우리가 지향하는 스마트 시티의 집약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은 더 이해가 많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사실은 제가 보통 외부에 가서 이런 강의를 할 때는 저희 기구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오늘은 제가 이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좀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재미있게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제 얘기를 하면서 스마트 시티까지 어떻게 가는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은 세계 스마트 시티 기구라는 곳에서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예, 여기 관계자들만 계신 것 같아요. World Smart Sustainable Cities Organization인데요. 이 원래는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이 거버먼트에 있어서 굉장히 발달이 된 나라입니다. 이 거버먼트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컨벤셔널 거버먼트 시스템들을 그러니까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바꾸는 작업인데요. 그 작업이 바로 KT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이 거버먼트를 지향하면서 한국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 거버먼트를 좀 구성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코이카를 통해서 세계 국제 협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코이카 홍보대사로 활동할 당시에 몽골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이 거버먼트를 만들어 주는 작업을 할 때 같이 뭐 착수하고 그럴 때 같이 갔었는데 그때 KT와 함께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오늘도 이 자리가 KT가 함께하는 리빙랩이고 해서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위고 얘기를 해도 될까요? 예. 그래서 그러면 위고가 지향하는 World Smart Sustainable Cities Organization 이거예요. 저희 목표. 세계가 똑똑하게 지속 가능한 도시로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스마트 시티를 해야 될까요? 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38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1 미만의 유일한 국가예요.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몇이죠? 지금 자연 감소율이 지금 굉장한데요. 0.81입니다. 0.81. 한 명이 태어나질 않고 있는 거예요. 둘이 결혼했는데 0.81명이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 시티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 고령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고령화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저도 사실은 읽을 때는 안경을 쓰죠. 안경을. 그죠? 그리고 잘 안 들리면 보청기를 해야죠. 뿐만 아니라 근육이 없어지면 근육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바로 사람들이 오래 살기 때문에 그 장치들이 더 많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스마트 시티가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스마트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4차 산업시대의 도래에 따른 직업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4차 산업시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제가 지금 아쉽게도 여러분들이 다 전문가들이신 것 같아서 별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1, 2, 3, 4차 산업만 한 번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1차 산업은 뭘까요?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네, 증기기관, 그죠? 처음으로 사람 자체가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파워를 얻어서 더 많은 대량 생산을 하게 되는 것. 그게 1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럼 2차 산업혁명은 뭘까요? 전기요. 네, 산업과 과학이 본격적으로 합치되는 시절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그 생산에 있어서 혁신성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까 전에는 파워, 에너지만 합치되는 게 1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는 에너지 플러스 과학이 합치되는 게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은 뭘까요? 3차 산업혁명은 정보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정보혁명이면 ICT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책을 읽어가지고 자기가 손에 닿는 것이 아니면 자기의 정보를 공유하기가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박사님들이 엄청나게 대접받던 시대예요. 근데 지금은 정보혁명을 통해서 어떤 게 생겨나냐면 누구든지 정말 정보를 다 자기 손에 잡을 수 있고 그 정보를 다시 가공할 수 있는 개인이 굉장히 하나의 산업을 만들 수 있는 혁명적인 시기가 된다. 이것이 3차 산업혁명으로 든다면 4차 산업혁명 시기는 뭘까요? 4차 산업혁명은 여기에 바이오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뭘 잡아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예전에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 이런 게 있죠. 내가 어떤 걸 보기 위해서 안경을 쓴다거나 뭐 이런 거는 아주 저차원적인 수준이고요. 자기 눈 안에 뭘 집어넣는다거나 칩을 넣어서 예를 들면 나는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은 영어로 듣는다거나 뭐 이런 걸 공상 영화에서 보잖아요. 근데 칩을 넣는 거 너무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아직까지는 그런 생명 윤리가 있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연결을 하는 겁니다. 내 생명과 연결한 기계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AIT 같은 것들이 다 IoT 같은 기술들이 그런 거예요. 좀 더 쉽게 내 생각을 갖다가 딥러닝을 통해서 주입함으로써 그것이 내 대신에 장치가 바깥으로 나가 있는 경우죠. 그리고 사실 4차 산업시대의 가장 특징이라고 하면 과학과 에너지와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직관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feeling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계와 협력하는 것, 그 상황까지 가는 것이 바로 4차 산업시대의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직업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예전에 산업혁명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랑은 완전히 새로운 직업들이 도래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가구 형태가 변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사실은 엄마, 아빠, 아이 2명 이렇게 사는 게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할아버지, 손주 아니면 엄마, 애기, 아빠, 애기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강아지 아니면 로봇 뭐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가구 형태가 변화하면서 우리는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할 수 있었던 영역들을 갖다가 누군가가 대신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스마트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사람들이 서스테이너블 하지가 않은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도시 인프라 기반 변화도 굉장히 특징적인 건데요. 이 부분은 우리 조영인 교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죠. 넘어갈게요. 국가 중심의 정책에서 도시 중심 정책으로 이것이 요즘에 최근에 나타나는 가장 세계적인 트렌드인데요. 사실 국제기구라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국가가 액터가 됩니다. 메인 액터가. 그런데 최근에는요. 도시를 기반으로 한 아닌 지자체를 기반으로 한 국제기구들이 엄청나게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구들을 중심으로 한 법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흥에 왔으니까 시흥에도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요. 우리 도시를
액터로 하는 국제기구를 빨리 만듭시다. 전 세계적인 법조항이 없어서 아직은 그것이 국제기구가 되려면 약간 편법적인 형태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것이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요. 행복 추구의 단위 그렇게 됨으로써 예전에는 국민 중심으로 움직이다가 이제는 시민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여러분 시민 예를 들면 국민들을 뭐라고 부르죠? 영어로? 국민을 뭐라 그러나요? people? 네. 근데 보통 국민권이라는 건 없죠. 시민권은 있는데. 그렇죠. citizenship이라는 것에서 예전부터 무엇인가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자기의 아이디를 확인할 때는 시티를 중심으로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영어를 통해서 아실 거예요. 시민권이라고 해도 국민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제는 행복 추구의 단위도 시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 지구 공동체와 개별 커뮤니티의 조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것이 바로 그 구성주의적인 측면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이신 이유는 아마 내가 바꾸는 시흥을 위해서 모이셨을 거예요. 내가 바꾸는 시흥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블랙핑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BTS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똑같이 모이는 곳에서 또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오프가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시대가 바로 컨스트럭티비즘, 즉 구성주의의 기본적인 단위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아이디어나 자기가 좋아하는 호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커뮤니티가 바뀌게 되는데 이 커뮤니티가 어느 순간에는 지구 공동체와 금방 만나게 됩니다. 옛날에 웹 2.0 시대에는요, 내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과 만나기 위해는 5번만 거치면 된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지금은 한 번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커뮤니티라는 것은 바로 1초 안에 자기가 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지구 공동체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스마트 시티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스마트 시티에 집중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그 조용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 시티의 가장 중요한 점은 예전에는요, 기술 중심으로 미래 도시를 항상 꿈꿨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인프라 구축이 지난 10년 동안 아주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치도 않았던 코로나19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팬데믹과 기후변화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기술 중심의 도시보다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중심으로 세계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거를 뭘 통해서?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전까지는 위구가 추구했던 스마트 시티의 형태도 바로 기술 집약적인, 그래서 모두가 편리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스마트 시티의 형태였다면 이제 코로나19와 팬데믹 기후변화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는 기술 중심적인 스마트 시티보다는 사람 중심의 포용적 도시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이것은 예를 들면 온라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제페토와 같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디지털 트윈을 위해서 만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저렇게 조금은 재래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줌이라든지 화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아주 빠른 시기에 커뮤니티별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우리 전 세계가 이제 스마트 시티로 나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 3개를 들으라고 하면 바로 이런 걸 우리가 짚을 수 있는데요. No one left behind, UN SDG
의 가장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됨이 없는 인류 공용 목표를 만들어가자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UN이라는 곳에 밀레니엄 골이 있다가 이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새천년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한 17가지 중에서 3가지 정도가 스마트 시티에 해당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거 9번에 해당하고요. 어디 있나? 9번. 네. 그리고 환경적인 거 13번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보장을 하는 도시, 그래서 11번에 해당하는데요. 이 3가지를 봤을 때 나오는 부분이 결론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도시 리더 및 지역 공동체의 참여 증진을 도모하고 범분야적인 통합 및 포용을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 개발을 위한 투자를 유치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중요한 스트럭처 세 개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질서의 스트럭처를 볼 수가 있는데요.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곳이 움직여야 될까요? 바로 프라이빗 섹터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개발이 되거나 함께 유지하는 새로운 시설을 투자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SDG 고울에는 우리가 PPP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드는데요. 그 중에서 시티를 좀 더 서스테이너블하게 만들어가자라는 것이 스마트 시티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도시 발전 단계를 봤을 때 이제 한 5단계로 보고 황정선 교수님의 것을 제가 따왔는데요. 1단계는 일반적 의미의 도시 현대화. 네, 맞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를 그냥 뭐 예를 들면 광 케이블을 깐다. 뭐 이런 정도에 드시면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디지털라이제이션 중에서 디지테이션에 해당하는 거고요. 2단계로 가면 수직적인 구축, 도시 영역별로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역별이라고 하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하수도, 하수도의 스마트화가 뭐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수해가 크게 나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물이 어느 정도 차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센서로 사람들이 서울시에서 그것을 감지하고 더 빨리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한다. 뭐 이런 것들. 그러면 하수도에는 그런 스마트 도시 영역별 사업 추진이 있다거나 아니면 트랜스포테이션 대표적인 거 또는 공기질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보안 등. 네, 이런 것들 영역별로 센서를 가지고 하드웨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를 2단계라고 한다면 3단계는 수평적 구축이라 그래서 예를 들면 연계 추진을 하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도시들이 요 단계에 우리 한국 도시들은 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것을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빅데이터 말씀도 하셨는데요. 빅데이터라는 것이 뭐 이름으로 들었을 때 그냥 되게 데이터가 많은 거구나 라고 하는데 사실 빅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람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데이터를 주는 사람에 따라서 좋은 데이터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가 하면 또는 그 데이터가 아주 쓸데없는 데이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바로 데이터를 채집하고 있는 곳에서 잘못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발신하고 있다면 그 데이터에 의해서 잘못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3단계 수평적 구축을 할 때에는 수직적 구축 위에 수평적 구축을 통해서 좀 더 통합적이고
분석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스마트 시티 정책을 만들어가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3단계라면 좀 더 발전한 도시라면 도시 플랫폼,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가 일종의 플랫폼처럼 기능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스마트 시티 기구에 와서 정말 놀란 것이요. 이번에 지자체 선거를 하는데 스마트 시티 기구라는 단어, 스마트 시티를 지향한다고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은 지자체장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것이 대세구나 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플랫폼처럼 기능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플랫폼이 뭐예요? 누군가가 정보를 던지고 그 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구축해오고 그것을 통해서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져서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팔 수 있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단계는 스마트 시티가 고도화되어 도시 구조가 변혁되는 것. 어떤 형태의 도시로 발전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아마 10년 안에 대부분의 도시가 굉장히 많이 바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그런 변화가 없는데요. 미국만 해도 벌써 뉴욕시티죠. 제가 사실 뉴욕에서 한 2년을 살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뉴욕은 너무 정말 세상의 센터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뉴욕을, 중요한 사람들은 많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리모트 워킹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어디 가서든 지식 공유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도시를 떠나서 다 작은 도시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아마 5단계 스마트 도시가 완벽하게 인프라 구축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플랫폼까지 모두 만들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메가시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육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집값도 잡게 될 겁니다. 그죠? 왜 집값이 비쌀까요? 그죠? 그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곳이 집값이 제일 비싸요, 지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겁니다. 어디서든 내가 원하는 교육을 아주 마음껏 들을 수 있다면 누가 왜 힘들고 비싼 데 가서 집을 구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5단계 스마트 시티가 된다면 세상이 아마 다른 모양으로 존재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런 시절이 돌아온다면 아마 우리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쓰레기 문제, 공기질, 그리고 환경 파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펼쳐질 텐데 그런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 10년 안에 가능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대부분 도시들이 2, 3단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세계 각 도시들은 부문별, 지역별 각기 다른 스마트 시티 구현을 목표로 달리고 있는데요. 시흥은 리빙랩, 시티랩, 미스터 스마일 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 장기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도 내가 바꾸는 시흥으로 왔으니까 시흥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요거 잠깐만 설명 더 드릴게요. 스마트 시티 요거는 제가 왜 넣었었냐면 ICT 변화에 따라서 바이오가 전환되고, 제가 바이오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우리 지금 RNA 기반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스마트 시티처럼 만드는 거예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항원이 딱 있으면 그 항원만 얹어서 전환시켜서 그냥 백신으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백신을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항원을 가지고 계속 얘를 갖다가 키워가지고는 이 키운 거를 갖다가 안정화시켜서 사람 몸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질 않고요. 안정화된 시스템을 아예 기반으로 플랫폼으로 가지고 있고 항원이 새로 나타날 때마다 그 항원을 넣어가지고는 몸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백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것처럼 모든 것이 플랫폼화 돼 있으면 그 주제만 계속 바뀔 뿐이지
해결하는 방법은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교통,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 거버넌스, 문화, 일자리, 로봇, 도시행정, 안전, 물관리. 이게 스마트 시티에서 하고 있는 거의 모든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교통, 공유 모빌리티, 자율주행, 도로, 차량, 주차 아까 전에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집중하는 부분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교육이라든지 거버넌스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교육이란 것을 사실 온라인 교육이나 디지털 교육이나 메이킹 스페이스나 이런 부분이 스마트 시티 시대에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학제 간 어떤 분야가 이렇게 커다란 필러들이 있으면 그 필러를 연결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미 지식 기반은 다 갖춰져 있어요. 정보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다 데이터로 구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 구축된 데이터와 필러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융합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디지털 교육은 지금 이 시대의 교육 중에서 새로운 교육 필드예요. 역시 우리 조영인 교수님처럼 컴퓨터 공학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컴퓨터 공학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뭘 전공했냐면 국제관계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국제관계와 컴퓨터 공학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바로 교육의 지금 솔루션 중에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을 키우거나 내가 아니면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인데 내가 두 번째 직업을 가질 때 뭘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이런 학제간 요 사이를 어떻게 연결하는 인간으로서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ICT라든지 접목시켜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고요. 예를 들면 에너지는 여러분들 더 그리드, 스마트 에너지, 재생산, 이웃 간 전력 거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된 산업으로 발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요즘에는 거버먼트 이런 말 안 하고 매니지먼트 이런 말도 잘 안 하고 그걸 합해서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해요. 거버넌스가 뭘까요? 거버넌스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은 유한하다. 그걸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요거를 잘 접목시켜서 어느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어느 누구도 뒤떨어지지 않는 가장 공평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거버넌스예요.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웰페어의 기본도 그렇고 아니면 매니지먼트의 기본도 그렇고 아주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것이 합쳐지는 형태? 그런 것이 바로 거버넌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거버넌스에서 제가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디지털 트윈이나 블록체인 기반이나 시민 참여 리빙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집중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우리 조임 교수님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디지털 트윈이 뭘까요? 나죠. 디지털 안에서 나. 그죠? 디지털 안에서 나. 착한 사람일까요? 어때야 될까요? 나랑 비슷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디지털 안에서 어떤 사람이느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지금 우리가 스마트 시티를 지향하면서 기술 지향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지만 팬데믹을 겪고 우리가 클라이밋 체인지, 즉 환경 오염에 의해서 기후가 변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재해로부터 목숨을 잃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사람들이 좀 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디지털 트윈. 내가 디지털 아이디를 가지고 사이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가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범죄들이 다 시작은 요즘에는 다 디지털 세상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돈을 뺏기도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 사기당했어. 그래서 우는 거예요. 사기당했어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디서 사기당했다는 단어를 썼을까 제가 궁금하니 그 로블록스를 하다 보니까 되게 좋은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를 누군가가 자신에게 팔으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바꾸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바꾸기 위해서 자기는 이 장비를 내놨는데 그 친구는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은 그 장비를 사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거를 열심히 두들겨서 그 장비를 샀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순간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란 비정하구나. 사기를 당했다. 이런 단어를 사이버 공간에서 당해서 그거를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디지털 에틱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디지털 에틱스의 가장 중요한 점은 블록체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어떤 한때의 사람들이 서로 그래 우리는 하나의 커뮤니티야. 우리들끼리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는 공유하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도 우리가 함께 투자하고 우리가 나누는 것도 함께 하자. 이런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제 그 컨셉적인 측면에서 그 데이터를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윤리감각이라는 거죠. 아이디를 기반으로 한 내 아이디, 디지털 트윈스로 움직이고 있는 내 아이디가 과연 이들과 정말 똑같은 얘기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미국에서 예를 들면 홈랜드 시큐리티에서 디지털 아이디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사와 그리고 삼성도 오라 그러고 다 모여서 구글도 오라 그러고 디지털 아이디를 이제부터 이슈하자.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여건이란 것은 종이 여건이요. 종이 여건이 더 이상 사람을 담보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아이디를 전 세계에 다들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을 어디에 준다? 스테이트에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마다 디지털 아이디를 갖게 되는데요. 그 아이디를 발행한 기관이 얼마나 검증을 잘하고 이 아이디에 대해서 정말 클리어하게 잘 보장해 주는가에 따라서 되게 좋은 아이디가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은 아이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컨센서스를 한 3개월 전에 서로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앞으로 이제 시장이 만들어지는 단계에서는 디지털 아이디 싸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말 드리면 안 되지만 국제관계에서도 여권을 들고 다니다 보면 이게 1등 여권이야, 이건 좋지 못한 여권이야,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나라를 얼마만큼 갔을 때 그 나라의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여건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여건들이 있거든요. 디지털 아이디도 그런 게 되죠. 그런데 그 아이디를 누가 주느냐? 도시가 주게 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마다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스마트 시티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복지 혜택과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디를 검색함으로써 이제는 정부 행정이라든지 거버넌스가 얼마나 시민 중심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정말 슬픈 일이지만 최근에 그 새 모녀가 정말 이제 생활고로 인해서 생을 마감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커다란 아이디에 대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가 가족 형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시흥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지만 가족 형태는 우리 아직도 가부장적이라서 그 집에
그 뭐라 그러죠? 가장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학교 때문에 시흥에서 와서 살아야 돼. 그렇지만 우리 아빠는 저기서 살고 있어서 아이디와 내가 따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디지털 아이디는 어디에 있죠? 시흥에 자기 몸과 함께 다닙니다. 휴대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따라서 예를 들면 수원에서 그분들이 살고 계셨는데 원래는 살던 곳은 다른 경기도의 지역의 주소지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시 차원에서의 복지도 바뀌게 될 겁니다. 한 3, 4년 안에 디지털 아이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것이 바로 디지털 트윈이고요. 그런 걸 통해서 새로운 스마트 시티의 폴리시나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거기에서 생겨나는 사업들도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시티 전환 분야가 이렇게 다양한 것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시민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꾸는 시흥이라는 것을 통해서 스마트 시티 얘기를 한참 듣다 보면 인프라스트럭처가 만들어져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바로 내 아이디를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전에 필라 바르셀로나에서 지향하는 스마트 시티 이념 중에 하나가 디지털 아이디의 주체는 바로 나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이 선진국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인데 이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보통 벨 커브에 의해서 모든 평균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아웃라이어라 그래서 아주 요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 기반 구축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이 이번에 팬데믹이라든지 가속화된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서 스마트 시티의 새로운 개념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디지털 트윈을 통한 우리의 인간사가 사람의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만나는 그런 시기에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유럽이란 나라라든지 미주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이미 발전되어 있는 도시들이 어떻게 스마트화 될 것인가라는 것을 기대한다면 새로운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우리나라처럼 ICT 플랫폼이 새롭게 다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도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디지털 아이디를 갖다가 우리가 보완해서 모든 사람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서 접합점을 만나게 되면서 비로소 4차 산업혁명이 완성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스마트 시티 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 시민들이 과연 이 스마트 시티 안에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까라는 걸 좀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도 많이 찾아가고요. 그리고 스마트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우리 서울대랑도 하는 게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보시면서 보세요.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죠? 예, 제가 너무 욕심을 많이 가지고 준비를 해서 여기까지만 소개를 시켜드리고 갈게요. 제가 사실은 시흥시를 알게 된 이유는 여기에 서울대학교 황종석 교수님께서 랩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번 놀러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작은 도시에서 계속 하셨대요. 예, 이렇게 다 작은 도시에서 이런 리빙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럽의 아주 고도로 시민사회가 활성화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곳 시흥에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꼈고 또 한 가지는 스마트 시티가 이루어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식산업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단지가 없으면 스마트 시티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서울대학교가 시흥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제 출근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바꾸는 시흥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은 우리 시민들께 가깝게 다가가진 않겠지만 4년, 5년 후에 아마 어렴풋이 누군가가 우리가 예전에 저런 걸 했었지. 아마 4년, 5년 후라면 모든 시들이 이런 리빙랩을 통해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시의 발전 방향을 거버넌스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아마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선거를 할 때 한 몇 년 안에 다 디지털 아이디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마 도시의 리더십과 반드시 만나게 되고 그 도시의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시민들이 어떤 윤리의식을 가지고 디지털 세계와 우리 현실 세계를 연결하여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라는 겁니다. 공장들이 아주 스마트하게 변했는데요. 설비와 생산 공정이 인공지능에 의해 자동 제어되고 근로자 친화 공간이 크게 확대됐죠. 위험 공정의 로봇 자동화, 미래형 신기술 시험 등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모이겠는데요? 그렇죠? 좋은 일자리가 있는 곳에 미래가 있으니까요. 근데 창문 밖에 뭐가 날아다니는데요? 네? 우리 시흥시 스마트 폴리스 순찰 드론이네요. 경찰 드론과 로봇이 도시 곳곳을 항상 순찰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거든요. 와, 정말 든든하겠네요. 그럼요. 미스터 스마일 씨 퇴근하나 봐요? 네. 오늘은 30분 공원 산책하고 들어갈 거예요. 가로등이.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 밝기가 조절되는 스마트 가로등이에요. 에너지도 절감되고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도 붙어있죠. 가로등이 여러분이 움직이는 걸 다 보고 AI 기술로 다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양 정보나 여기서도 되게 디지털 윤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런 스마트 시티를 드디어 집에 왔어요. 운영하고 있는 시티 정부가 얼마나 도덕적인 근데 씻는다면서 뭐 하는 점을 중시 여기느냐에 따라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개인 정보라든지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굉장히 보호받게 되거든요. 이런 점에서도 아마 새로운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수도, 가스, 전기 사용량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해서 자원을 좀 더 아끼게 돼요. 와, 괜히 스마트 시티가 아니네요. 그렇죠? 스마트 시티는 우리 모두가 지식을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보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도시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의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민이 하나하나 함께 만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모인 의견을 통해 신도시에서 원도심까지 시흥시 전체를 스마트 시티로 만들어 갈 겁니다. 각종 범죄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더욱 편리한 일상과 교통, 시민과 함께 만들어 더욱 특별한 도시가 바로 스마트 시티 시흥이군요. 스마트 시흥, 스마일 시민,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만들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위고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왔었는데 오늘 사실 그러기는 좀 어렵고 여러분 그냥 기억만 해주세요. 월드 이거버먼트로 시작한 위고라는 곳이 스마트 시티라는 단어를 만나서 이름을 새롭게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200개 도시들이 우리가 멤버십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도시뿐만 아니라 많은 프라이빗 섹터, 솔루션 프로바이더들이 저희 그 회원으로, 기업 회원으로 있고, 그리고 지역별, 국가별 인스티튜션들이 또한 우리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좀 더 지속 가능한 그리고 모든 시민들을 위한 스마트 시티를 추구하면서 컨센서스를 이뤄가는 것이 저희 목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술 집약적인 스마트 시티를 지난 10년간 2010년에 창립이 되어서 이루었다면 제가 3대 총장인데요. 저는 사람 중심의 스마트 시티가 중요하며,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사람 중심이 되려면 각자 자신의 아이디에 대한 주권의식을 가지고 디지털 윤리를 가지고 시나 정부나 거버먼트 지방 정부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이디를 어떻게 보호하면서 좀 더 이것을 활용하여 더 나은 웰페어라든지 교육을 공급할 수 있을지, 그런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위고에 대해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스마트 시티에 대한 또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 위고 웹사이트에 오셔서 많이 남겨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